네,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엄매 3주차 과제 풀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화요일에 찍어서 그 스트리밍 말고 찍어서 유튜브에 예약으로 올려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겠지 했는데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싹 사라져서 별 수 없이 수요일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밤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한번 했던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빡쳐 있긴 하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뭔가 좀 잘못 설정했겠죠. 혹시 기다렸던 친구들은 미안하고요. 최대한 해서 이번에는 녹화본도 저장도 다시 해놓고 해서 예쁘게 떠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학생들 좀 많이 틀렸던 문제가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2015년 수능 지문이었는데 문제 난이도도 좋았고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자, 이 지문 한번 보시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소재와 키워드의 적절한 파악이 필요하죠. 소재는 합리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이 나왔다. 그럼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다룰 건데 여기에 대한 정의 즉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취미 판단 이론이 목적, 정의, 강조 등을 나타낼 건데 여기서 이래 보세요.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무엇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누가 구체화시켜 놨는가?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상 취미 판단 이론의 특징들을 나열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찾게 할 겁니다. 위상과 가치를 뭐와 관련된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 그럼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는 사실 어디 나와 있다? 4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가기 전에 2문단과 3문단은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해 놓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2문단에서 정보가 이렇게 나열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합리론이에요? 취미 판단 이론이에요? 취미 판단 이론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렇죠.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처음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일어났습니다. 자, 취미 판단이란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 도라고 나와 있죠. A, 이와 유사한 B, 도, 즉 취미 판단에서도 취미 판단에서도 뭐한다? 미 또는 추가 S에 부여되는데 디테일을 설명을 많이 안 했으니 그냥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P, 즉 미 또는 추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되지만 첫 번째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취미 판단은 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만을 요구한다 라고 해서 취미 판단 이론을 이야기해 놓았는데 위상과 가치에 대한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위상과 가치 어디 있어? 라고 해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차원의 것. 자, 위에 세 가지 특징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취미 판단 혹은 취미 판단 이론의 특징을 찾으니까 공통감, 즉 공동체적 차원의 감흥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기능이 하나 나와 있네요. 공통감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얘가 뭐한다? 미적 규범의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하고 주관적 보편성도 지니는 건데 아직까지 위상과 가치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문단에서 이를 종합해 놓습니다. 그래서 단락천머리에 이러한 시리즈가 나오고 이것들이 정리되어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이들을 종합하거나 결론 짓는 내용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네요. 싱크가. 참고합시다.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 자기이해. 뭐지라고 했는데, 여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총체적 자기이해로 가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도 이성뿐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 위상과 가치가 나와 있다. 여기서 보면 공통감 혹은 미감적 판단력은 주관적 요소가 강한 거긴 한데 얘가 단독으로 나올 수 없고 얘에 붙어서 이성과 관련된 요소가 합쳐져서 무엇이 된다. 그렇죠.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보니까 이 내용들 쪼롬이 나와있죠. 그러면 이런 걸 겁니다. 근대 합리론은 이성의 역할만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이성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주관적 요소지만 이를 통해서 이성과 더불어서 주관적 판단, 취미 판단 이론에 해당하는 미적 감수성과 판단력이 합쳐져서 뭐하게 한다?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이걸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억하실 거 기본적으로 이 지문은 인문 철학 지문이니까 지시관계. 그러면 편 두 개로 나뉘죠. 합리론 팀과 칸트 팀. 그러면 그 키워드 체크하고 관계를 보시면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잘한 표현을 교체하고 섞는 역할이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시관계 보시면 여기서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 공통감, 주관적 보편성 이를 통해서 이성과 함께 뭐하게 한다. 총체적 자기 이해에 다다르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소 체크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리신 거. 간단합니다. 지시관계로 푸는 문제 3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개념적 규정은이라고 했는데 즉 이성 합리론이죠. 합리론. 합리론은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No. 합리론은 여기서 선지대로 따르면 합리론은 취미 판단 이론이다. 지시관계가 틀렸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 요소를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죠. 동일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위상과 가치를 가지는 거지. 둘이 동일하면 굳이 용어를 다르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2번 보십시오.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이성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공통감의 역할이 보편적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번 선지는 공통감, 4번도 똑같습니다. 5번은 아까 이 문단 끝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시관계를 파악하되 키워드의 구체화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번호 3번 해설에 관한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화작 친구들도 여기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옮겨서 쇽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자, 넌 내려가고 얘가 딱 등장해야 됩니다. 엄맨데 자, 됐습니다. 자, 은근 이 고전을 좀 틀렸는데,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이러한 고전 소설은 어떻게 잡아내시는 거다? 기본적으로 인물 관계도, 그 다음에 전기성, 서술자 개입 가는데, 일부러 옥루몽, 소대성전, 양창국전 이런 것들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디테일 보고 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중략전으로 전체 흐름의 변화만 알아두시되 문제 풀 때 각 사건 부분에 가서는 디테일 좀 보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전소설에서는 월매가 춘향이를 부르고
여기서 누군지 인기척을 느낀 춘향이가 어머니라고 부르니 그제서 이몽룡은 춘향아라고 부르며 만나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선지는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결론은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난 건 동일한데 오답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매와 이몽룡이 같이 간 이후 이몽룡이 불러 춘향이를 서로 제외하게 되었다. 아니 근데 순서는 누가 먼저였어요? 월매가 먼저 불렀죠. 그러한 요소들로 고전의 일치 문제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 관계도에서는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제 글씨는 양창곡을 부르는 다른 말이 연왕이었다 정도 체크하시고 선녀들 중에 강남홍이 있었다 점검하시고요. 전기적 요소로는 선녀, 천상, 보살, 하계 등이 있고 중략 전후는 강남홍이 꿈에서 깨어 꿈에서 깬 게 아니죠. 꿈에서 자신이 천상에서 온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꿈에서 깬 이후에 절을 짓고 천수를 누리게 된다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무지개 일어나며 호련 우레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보니 몸이 취복루 앞에 누웠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보시면 구운몽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을 깨울 때 했던 멘트랑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틀리신 그래서 10번하고 12번인데 이런 일치 문제는 정확한 요소부터 지워 나가시고 두 번째 주인공부터 먼저 보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인공은 강남홍이죠. 강남홍 내용 2개 보고 보살 허부인 순으로 갈 텐데 답은 강남홍이 있는 3번인데 과거에는 주인공이 연결된 부분이 무조건 답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닌 부분도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선생님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외워요? 아니요. 이게 결국 심리가 흐르다가 심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대체로 전후의 사건 혹은 그 공간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럼 뭐 찾으시면 됩니까? 명산, 그 부분 가서 내용 체크하시고 남천문, 그 다음에 여기서 천상의 존재였을 알게 되었다. 옥녀봉 돌부처에서 기도해서 나왔다. 요 내용은 좀 디테일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과 사건이 나와 있는 부분 가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헷갈리시면 1, 3번 좀 헷갈리셔야 정상인 것 같고요. 5번은 연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왕이 누구였습니까? 양창곡이죠.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을 무엇이라 이르시는 것입니까? 앞부분 보면 어디 한번 만났었던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누가 보내서 왔죠. 부처께서 보내셔 오셨죠? 보살이. 그러니 이런 멘트를 칠 수 있는 것이고 도사는 누구시며 하는 순간 정해졌죠. 뭐다? 이들은 처음 만나는 존재.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3번 확실히 아닌 게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관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라고 하면 재회를 찾아보면 서로 만나서 알아본다는 건데 자 선관선녀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 누워있고 이들은 양창곡을 보지 못하는 강남홍을 보지 못하고 강남홍만 이들을 잠시 멀리서 알아보았죠.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다. 재회라고 할 수 없죠. 뭐다? 강남홍이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이 될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2, 4, 5는 체크해 놓은 부분 보시면 이 부분 보살이 멋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4번 여기 홍란성은 그대의 전신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상의 존재였다. 여기도 힌트가 튀어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란성은 그대의 전신이다. 나머지는 선관이고 선녀고 너도 선녀였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아하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선관이었다, 선녀였다, 천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바로 천상의 존재라고 하지 않고 선관, 선녀라고 했지만 같은 의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5번 보시면 연왕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왕이 양창국이고요. 자,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 있더라도 정말 확인한 부분 위주로 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요 보기 같은 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디테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그러면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다음에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서 천상계를 경험하고,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정체를 깨달음이 꿈에서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살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게 되는 이 부분은 어디다? 여기 있는 강몽, 즉 가운데 천상계와 오른쪽 속세 사이에 있는 이 강몽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에 든 부분은 맨 앞부분에서 속세에서 천상계로 갔는데 인몽했다라고 했죠. 그럼 정해졌네요. 뭐다? 현실에서 인몽에서 천상계로 갔다가 다시 꿈을 깨어서 속세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보십시오. 강남홍이 치복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치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인몽하는 공간이 아니라 뭡니까? 속세에서 천상계로 가는 거죠. 힌트는 이겁니다.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라고 했으니까 꿈을 꾸어 인몽 들어가서 천상계를 경험하는 건 요것뿐이잖아요. 가운데 박스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보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지시관계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부사어, 목적어 등의 대상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 좀 고민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법은 좀 이따 오고요. 저기 3-4 요 두 가지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55번하고 56번 한번 보시죠.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건 질문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다. 질문이 왔었습니다. 선생님, 곤히 잠든 아이를 나중에 깨웠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 박스의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 누우며 탄식할 뭐다? 형산 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잠꼬대로 한 것 같습니다. 뭐다? 영웅을 구하여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할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나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부분 한번 보시죠. 자는 부분이 있는데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주면 라고 했잖아요. 이를 잡아준 건 팔을 잡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이라고 해서 벌레 해충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몸이나 이 살 속에 파고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벼룩류의 아이인데 이걸 왜 디테일하게 내가 설명하죠? 이 아이인데 이 부분 보니까 이를 잡아주며 기다린다라고 보면 여기서 이를 잡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은 A를 깨운 부분이 밑에 있고 이 밑에 부분 여기는 깨우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가는 힌트를 줬죠. 사건 중에 뭐다? 이를 잡아주며 이를 잡아가며 그랬으니까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정보 보고 체크하는 것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를 보고 이 내용이 여기 있네 정도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 걸리는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연습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숙달 되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공간 보시면 요 간단합니다. A, B, C, E 보시면 A가 찬찬히 가볼게요. 책상에 있었는데 졸았죠. 현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조대, 꿈. 그러다가 일장 춘몽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 표현 보셔야죠. 조대에 누웠는데 일장 춘몽이다. 꿈을 깼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현실 속에서 조대로 갔다. 그러니
다시 꿈을 깨고 돌아오니 소나무 밑이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어디다? 현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겠죠. 현실, 꿈, 현실, 현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내용이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보통 위치나 공간 교체, 즉 부사나 목적어 교체가 많습니다. C는 무슨 공간? 꿈속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이죠. 현실 공간. E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상이나 위치, 장소, 방법 뭐 이런 것들 교체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전미사가 붙은 아이는 관형어가 수식을 하고 명사, 전성, 어미가 붙는 아이는 용언이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이 부분 보시면 새가 새끼에게 뭐다? 그의 먹이를 요 가능하니까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전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래 따지면 전미사도 굴곡 접사 같은 접사류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떻게만 한다? 어떻게 한다? 아이고 어떻게 한다? 접사는 무조건 파생접사로 보고 어미는 굴곡 접사인데 그냥 어미라고만 한다. 접사의 동일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교과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미사라고 하면 다 파생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히까지가 어간, 그죠? 어근 플러스 파생접사가 어간이고 시지는 어미, 요는 보조사. 오케이. 높이 솟았다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가 붙은 부사 형태들은 대체로 다 그냥 부사 파생으로 봅니다. 여기서 보면 태양이 높이 솟았다 돼 있는데 저희 옛날 공부할 때는 태양이 높다. 여기에 뭐다? 솟았다의 수식 형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얘를 부사절로 볼 것이냐 아니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과 교과서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를 부사 파생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물론 사관학교나 몇몇 문제들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답은 찾게 해줍니다. 자, 어쨌든 얘는 뭐다? 높이는 솟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파생 접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아닌 부사로만 기능을 하는 거죠. 서술어가 되려고 하면 이거 우리 어미할 때 배우겠지만 서술성을 가지려고 하면 전성 어미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많이 할 때 많이 먹어서는 뭐다? 파생 접사가 붙은 형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파생 전미사 이가 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멋쩍게 웃음으로 쓰니까 여기에 음은 그렇죠. 파생 접사가 아닌 전성 어미가 붙은 것. 전성 어미가 붙은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오답률 가장 큰 한 5문제 정도 정리를 해보았고요. 수업 시간에 다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로스가 나서 좀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제가 아예 쉬는 날로 설정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이제 월요일도 못 쉬고 월화 이렇게 업로드 화요일 어제 밤에 했거든요. 업로드 해놓고 나면 수요일은 오픈이 되겠지 했는데 뭔지 기술적인 문제로 꼬여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수업 때 힘들고 지겨운 거 아닙니다. 꾸준히 하셨던 2학년들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학년들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작년에 쉬었던 게 데미지도 있고 그런데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고3은. 그리고 이러한 버팀이 대학 들어갈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엉덩이에 큰 원천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버티고 버티셔서 좋은 결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아마 목요일 오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다시 찍어서 수요일 밤인데 올리고 있으니까 또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못 적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볼 테니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빼먹지 마시고 최근에 잘해오고 있는데 조금씩 마음 흔들릴 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 듣고 버텨봅시다. 자, 우리 또 일요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